휴전 시한이 다가오면서 핵 협상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i14 뉴스 영어 방송입니다. 저는 텔아비브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니콜 제드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협상팀이 월요일 저녁까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수요일에 끝나는 이란과의 2주간 휴전이 만료되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라 했지만 혁명수비대는 다르게 밝혔습니다. 토요일에는 여러 선박이 해협 접근 중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휴전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의 봉쇄는 이란이 완전한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통령 제이디 벤스,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가 이슬라마바드로 돌아가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는 위협을 다시 내세우고 있지만 합의는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함께한 분들이 있습니다. 24 뉴스 영어 선임 중동 특파원 아리엘 오스란, 영어 선임 특파원 오웬 알터만, 예비역 소장 에이탄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3명의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전 군사 비서였으며 팔레스타인 지역 정부 활동 조정기구인 코가트의 전 조정관인 단고 씨도 함께합니다. 오늘 24 뉴스 영어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엘 씨,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팀들이 내일인 월요일 저녁까지 파키스탄에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영 TV는 이란에서 출발하는 팀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슬라마바드로 향하는 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의 봉쇄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는 오히려 이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책임 전가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나오는 모순된 메시지와 위협, 그리고 계속되는 봉쇄는 건설적인 협상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란이 자신의 레드라인을 고수하고 있으며 벼랑 끝 전술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측이 자신의 레드라인을 고수하는 한 군사작전의 재개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마감일에 다가가면서 만약 정말로 어느 쪽도 자신의 레드라인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수요일까지 여전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매 시간 많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이탄, 오늘 저녁 우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란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아리엘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수요일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게 된다면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공격을 하거나 혹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상황이 반전되어 어떤 형태로든 더 큰 격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신호에서 비롯된 정책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몇 분마다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변합니다. 전술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정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네타냐후가 이란보다 레바논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에서는 네타냐후가 이미 미국이 이란을 둘러싸고 허용한 상황에 따라 미국의 주요 동맹국 정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주요 결정은 전쟁을 재개하지 않고 협상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아마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정이 변경되어서 또 일주일, 또 2주일 연기될 것입니다. 보세요. 미국 대표단은 파키스탄으로 가야 하고 이란 측은 이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시간도 안 걸리니까 이란인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양측의 전술적 공방 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합의하거나 결론을 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합의에 이른다는 뜻은 아니지만 양측 모두 자신들에게 더 나은 방향이 이런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트럼프 정책에 맞춰 이런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레바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에 관해서, 상황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 관해서 이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자국 민간인들에게 제시한 주요 목표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레바논에 대해서는 이 방송에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웬, 만약 이 두 팀이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고 협상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들이 무엇인지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세요. 세 가지 큰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이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한 번 더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니콜. 회의를 한 번 더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논리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논리는 휴전 연장을 뒷받침하며 어느 쪽도 즉각적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두 시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물러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란의 선택지가 막히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의 선택지를 먼저 좁힐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봤는데 그는 이란 경제가 압박받고 봉쇄가 효과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란은 하루에 5억 달러를 잃고 있으니 그럼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란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다. 양측 모두 상대가 굴복할 거라 믿고 시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휴전 연장을 지지하게 됩니다. 논리와 양측의 결정, 특히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는 확실히 이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에도 이번 전쟁 동안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당사자가 있다면 논리가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려는 판단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세 가지 의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 즉 이란 경제 제재 완화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2015년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할 의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한이 있거나 단계적으로 해제될까요? 이것도 논의할 쟁점입니다. 이 협상이 계속된다면 분명히 많은 쟁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화에 또 다른 목소리를 더하고 싶습니다. 지금 두바이에서 하젬 알가브라 전 미국 국무부 수석 고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젬, 우리는 미국 협상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누구일지 거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로 이란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문제입니다. 이란 북영TV는 이미 협상팀을 전혀 보내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 며칠간 본 것과 같습니다. 누가 대표로 나오는지 보도도 있었고 그들이 협상에 참석하더라도 이란을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물문은 더 큽니다. 책임자는 누구이며 이란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최고 지도자가 살아있고 자리에 있으며 실제로 통치하고 있습니까? 모든 징후는 혁명 수비대가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일찍 그들이 선박에서 전투를 벌였고 그 군사 행동 뒤에 명확한 정치적 결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란처럼 큰 나라, 이란처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전쟁 한가운데에서 지도자도 없고 명확한 지도력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평상시에도 이란인들과 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아이들과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매번 자신들이 지고 있다고 느끼면 판을 다시 세팅해서 한 번 더 하자고 합니다. 3세판을 하자는 식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테러 행위에서 자신들이 지고 있다고 느끼자 이웃 나라에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술을 바꿔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게 역효과를 냅니다. 이제는 협상에서 스스로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루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오웬이 아까 한 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오웬은 정말 훌륭한 논리를 제시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대는 아무리 좋게 봐도 비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 같은 나라에 어떻게 논리를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헛된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돌파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당신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상대와 협상하고 있다면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아리엘이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적대 행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와 대화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JD 벤스와 협상팀을 다시 파키스탄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긴 여정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 것과 국제사회가 이란에게 요구하는 지침대에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란 측이 나타나지 않거나 또 한 번 판을 다시 짜려고 한다면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농축 문제를 꼬집으며 합의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측면들을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적대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협상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새로운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해상 봉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란 국영 PB에서는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의 협상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다시 말하지만 이란인들은 판을 다시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행동에 꽤 놀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이 열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봉쇄해서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가적인 압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은 매일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은 미국이 그런 카드를 쥐고 있는 한 협상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것이 우리가 협상에서 활용하는 카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지속 가능하고 진지한 제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봉쇄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란인들이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 걱정은 이겁니다. 우리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란인들이 누군가를 보내고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이 거래의 지속 가능성을 누가 보장합니까? 그 거래의 보증인은 누가 될 것입니까? 저는 이란인들을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완벽한 시나리오에서도 지속 가능한 합의는 매우 요원해 보입니다. 어제 말가브라 훌륭한 시각이었습니다. 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협상이 실패하면 군사적 선택지가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현재 퇴역대령 위치 아우슨, 애틀랜틱 카운스 선임 연구원이자 드라고만 LLC 지정학 컨설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치 씨, 그들은 이번 협상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만약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워싱턴이 현실적으로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다시 한번 발전소와 다리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전이 이란에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요? 네,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군대가 발전소나 교통 인프라 같은 민간 인프라에 대해 대규모 폭격을 감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란이 앞으로 평화를 추구할 유인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뭐니 해도 협상가잖아요. 그의 1987년 책 거래의 기술도 지렛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지렛대는 무엇일까요? 민간 인프라에 대한 위협에서 오는 지렛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실제로 실행에 옮기면 상대방의 인센티브 구조를 약화시키는 위협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가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저는 그가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 작전을 확대하고 심지어 이란 쪽에 상륙하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봉쇄를 시행하는 것, 결국 봉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란의 수출과 수입 능력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방 경제가 유가 상승이 힘들고 인기가 없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갤런당 80달러,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나 다른 생산 방식들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봉쇄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카타르와 쿠웨이트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통과할 수 있는 진정한 대체 경로를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해군 자산을 더 투입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 몇 척 선박만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무장하지 않은 민간 선박에게 총알이 날아드는 건 큰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은 이란이 실제로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맞죠? 즉 그들이 말하는 호르무즈 봉쇄는 실질적 힘이 없는 셈이죠. 하지만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는 실질적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유 용량도 충분해서 보호된 해상 운송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노리는 지렛대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란이 말은 거칠게 하지만 확전 능력이 부족해 그 위협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자신의 당, 교황,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와 평화를 맺는 이란 정부는 국민들이 에너지와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반드시 피하려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군사 작전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 전력 증강을 주목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곳을 봐야 할까요? 어디를 집중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2차, 3차급 전력 투사 거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내 우리 기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탄약이나 미사일 보급, 혹은 새로운 해군 함정이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본다면 노퍽 같은 곳에서 출항하거나 태평양 지역에서 이동하는 경우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또 한 번의 긴장 고조와 압박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말 좋겠죠. 저도 여러 군과 영국이나 프랑스 함정, 유럽 증원군이 오는지 지켜보자고 말하고 싶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의 미 해군과 공군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수요일 마감일이 지나고 추가 공습이나 상륙, 그리고 해협에서의 해군 활동이 더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주목할 부분입니다. 은퇴한 미치 앨런 대령님, i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남부 레바논에서 폭력과 군사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사상자 발생, 헤즈볼라 지휘관 표적, 헤즈볼라가 또 다른 유엔 레바논 임시군 병사에게 발포했습니다. 최신 소식입니다. 문서상으로는 휴전이지만 남부 레바논 현지의 현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후 며칠 만에 여러 치명적 사건이 발생해 휴전의 안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군 당국이 휴전이 시작된 이후 2명의 군인이 각각 다른 사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남부 레바논 마을에 헤즈볼라가 설치한 급조 폭발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경을 따라 계속되는 위협 환경의 일부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도 자체적인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전이 시작된 후 몇 시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포격과 공습을 감행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당국은 또한 금요일 헤즈볼라 대원을 겨냥한 공습 이후 빈티지벨에서 헤즈볼라 사령관 알리 리다바스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들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긴장 상황은 국제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 프랑스 군인이 레바논 남부 데르키프라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밝혔으며 이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조사 결과와 일치합니다. 헤즈볼라는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인들은 남부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계속되는 폭력으로 현지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결국 이것은 완전한 휴전이 아니라 양측 모두 여전히 활동하고 한계를 시험하는 불안정한 일시 중단일 뿐이며 언제든지 상황이 격화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아리엘 오엔 에이탄과 함께합니다. 장 고소장님,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전선이 레바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군 새로운 노란선, 즉 이스라엘군이 여전히 남부 레바논에서 작전 중인 전방부대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완충지대가 생겨도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에게 헤즈볼라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아니면 그 위협을 더 멀리 밀어낼 뿐인가요?
우선 현장에서 영향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지리적인 지역은 이스라엘이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확신할 때까지 헤즈볼라는 무장 해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철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완충지대이거나 안전지대이거나 또는 황색지대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서쪽에서 동쪽까지 국경을 따라 6에서 9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발사되는 대전차 미사일로부터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위협을 막지 못하고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대부분의 로켓 발사는 특히 북부 지역과 남부 레바논에 배치된 이스라엘 지상군을 겨냥한 공격은 레바논의 니타니 강 북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수천 발의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 생각에는 우선 레바논에서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휴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베이루트나 트럼프가 비비 네타냐후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던 다하에만 국한된 휴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레바논 남부에 그 메커니즘을 만드는 아주 분명한 임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이 발표한 노란색 보안구역뿐만 아니라 지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는 니타니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은 노란색 구역이고 3분의 1은 빨간색 구역이며 나머지는 니타니강까지입니다. 현지 지형에 익숙하다면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점은 그것이 갱신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우리가 레바논 당국과 평화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처음으로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일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중재하에 주요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요 목표는 그 이후에 헤즈볼라를 어떻게 무장 해제시키거나 어떻게 헤즈볼라를 밀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의 메시지나 소식이 중요합니다. 레바논,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난 24시간 동안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 예비군 병사 2명이 사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곳에서의 전투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더 짧아질 수 있고 존재한 일에 처음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존재한 이래로 양국의 책임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레바논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따르면 우리는 전쟁의 또 다른 양상, 즉 게릴라전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매우 명확한 메커니즘 하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전투가 재개될 때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매 초, 매 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어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방어 전쟁 중입니다. 오웬. 에이탄이 말한 대로요. 미국은 이를 어떻게 감시하나요? 왜냐하면 주말 동안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폭격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폭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니콜, 아직도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움직이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이 엄밀히 말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생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시리즈처럼 여러 장면이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총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점을 이해하고 백악관과 미국을 상대로 장기전을 펼칠 수 있으며 휴전을 시험해보려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란과의 전쟁 둘째 날에 2발의 로켓을 먼저 발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국경에서 밀어내고 위협을 줄이는데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한편으로는 가능한 한 군사적으로 헤즈볼라와의 전투를 계속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레바논과 외교적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손으로 해보려고 했던 경제 그래프 중 하나처럼요. 맞죠? 여기 축이 있고 저기 축이 있고 여기 곡선이 있습니다. 항상 이 지점, 즉 스위트 스팟에 있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은 두 가지 모두 최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멋진 손그래프였어요, 오웬.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분석 감사드리며 이제 24뉴스 영어 방송에서 잠시 쉬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돌아오면 저희는 최신 상황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자 지구와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저희는 24뉴스 영어 방송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니 계속 함께해 주세요. (24뉴스) 영어 방송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한 전쟁은 10월 7일 학살의 공포와 그 이후 하마스와의 2년 반에 걸친 전쟁을 결코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검은 토요일에 인질이 되었던 이들의 가족들과 희생자들의 여러 친척들이 수천 명의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모여 그날의 실패에 대한 국가조사위원회에 직면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다시 한번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에밀리 프랜시스 기자의 다음 보도에서 전해드립니다. 요마쇼아 추모일과 이스라엘의 현충일, 독립기념일 사이의 주말은 익숙한 장면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마지막 생존 인질들이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수천 명이 다시 한번 텔아비브 중심가에 모여 시위하고 추모했습니다. 10월 7일에 고통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어난 일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10월 7일이 용서받도록 결코 두지 않을 것입니다. 희생자와 인질로 잡힌 사람들의 가족들은 10월 7일 학살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정부에 의해 다시 쓰이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지 못한 명백한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하비마 광장 문화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망각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희생자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음을 기억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빚진 진실과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공존, 그리고 생명과 정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하는 가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과 매형, 그리고 그들의 고아가 된 아이들의 삶에 걸맞은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아리엘, 에이탄과 함께합니다. 아리엘, 2년 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만 이제 현장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여전히 무장 해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력들이 진행 중이거나 적어도 하마스 대표단 간의 몇몇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줄 수 있나요? 네, 하마스 대표단이 지난주 카이로에 있었고 1년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중재자들과 다른 팔레스타인 파벌들과 그리고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고위 대표인 니콜라이 위라도노프와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이행에 있어서 현재의 교착 상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착 상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합의 1단계에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미국은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만 주장에 따르면 구호 트럭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카라반, 텐트, 여러 지역의 잔해 제거와 같은 구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재건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하며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재건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평화위원회도 같은 입장입니다.
평화위원회가 출범할 때 자레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자 지구의 재건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공은 하마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마스가 정반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아샬 키루사에게 지난주 중재자들과의 회의에서 중재자들이 제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2단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틀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마스가 바라는 대로 되는 셈입니다. 하마스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장 해제를 거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이 일어난 후에도 거부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휴전과 그 이행에 협조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재자들도 이런 척하는 모습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평화위원회는 하마스가 최소한 무장 해제를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어떤 진전이 있기 전에 우리는 지금 조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협상가들은 하마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중재자들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제안은 예루살렘이나 워싱턴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달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직접 들어가 하마스를 무장 해제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혹시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 건가요? 더 나아가 우리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가자 지구에 쏠렸던 긴장을 다른 곳으로 돌려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국가들의 지도부에서 고위급 차원에서 말이죠. 그리고 하마스는 이것을 매우 빠르고 영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 하마스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하마스는 훨씬 더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하마스는 거리와 지역에서 실체를 장악했고 이스라엘은 노란 구역에 있고 하마스는 서쪽 구역에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가자 지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조용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이 없어도 그 시간을 활용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그들을 아주 잘 아는데 그들이 무장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구축하고 조직하고 여기저기서 밀수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물었던 이스라엘에 관한 의문점은 제 생각엔 몇 달은 지나야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입니다. 한편으로 만약 이란과 미국 또는 레바논 사이에 그런 합의가 있다면 하마스는 그 합의의 일부가 될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바로 온건한 아랍 국가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은 이 고리를 닫고 싶어 하지만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에도 완충지대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자신의 정책, 전략적 정책을 정리하고 조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지만 그동안 하마스 활동의 어떤 징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국경의 위협을 계속해서 감시하십시오. 에이탄단 고 예비역 소장님, 아리엘 오스라님 두 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미국 수석 특파원 마이크 바게나임이 최근 지중해 담당 유럽연합 집행위원인 로버트 스위카와 세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대담을 나눴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브라브카 스위카 지중해 담당 유럽연합 집행위원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워싱턴에 오셨을 때는 첫 번째 평화위원회 회의였죠. 다시 워싱턴에 오셨네요. 그리고 많은 유럽 회원국들이 위원님의 참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이 평화위원회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고 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님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화위원회에서 단지 참관인일 뿐이며 앞으로의 참여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흥미로웠지만 다음 평화위원회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는 평화위원회 자체의 모든 절차 규칙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동, 특히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의 휴전과 평화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중동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매우 압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지역의 안보 측면에서 통합된 유럽의 입장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보통 단순히 돈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금과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위해 큰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투자하면 그 지역의 안보를 위해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저희는 항상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길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웃 지역의 안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의 남쪽 이웃으로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 그리고 중동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란과 관련해서요. 동시에 우리는 이란의 핵 보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목표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목표는 그 정권을 끝내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시다시피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아침 톰 대통령이 호르몬 해협인가 호르몬의 해협인가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신경 안 써요. 트럼프 해협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봉쇄는 정말로 전 세계적인 위기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페르시아만에서 석유와 연료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미국, 노르웨이, 알제리에서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이 영향은 유럽뿐만 아니라 이 지역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조차도 이로 인해 고통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외교적 수단을 모두 활용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파키스탄에서의 최근 협상 결과를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해제하기 위해 다음 협상 라운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해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며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항해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압박을 가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위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경제적 영향이 더 커질 것이고 이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IMF에서 한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했는데 이제 우리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시민들과 고객들은 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빨리 끝날수록 우리 모두에게 더 좋습니다. 지금 돈만 내는 입장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셨죠? 지금
지중해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당신의 관할 하에 있고 당신은 그 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개발했으며 며칠 내에 여기서 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문서와 그 이니셔티브에서 어떤 점이 유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속 돈만 내는 입장에 머물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니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지중해 협약은 지중해 전체와 그 지역을 위한 새로운 틀입니다. 지중해만이 아니라 중동도 포함합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모든 나라와 걸프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저희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제가 하려는 일입니다. 저희는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모로코와도 협력 중입니다. 저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도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정되면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과 양자 협정을 맺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중해 협약의 틀 안에서 레바논의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곧 끝나고 우리가 레바논을 중동의 모범 국가로 계속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기서 우리가 본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의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음 협상 라운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레바논법에 의해 금지된 헤즈볼라를 어떻게 금지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 일을 시작했고 그들이 이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마스와 헤즈볼라 모두 자금 지원이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상황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협정의 두 번째 단계로 가고 싶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하마스 무장 해제는 유럽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몫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있지만 군사 개입은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지켜보면서 군사적 방법이 아니라면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사절인 니콜라이 밀라데노프와 국가위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직도 카이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가자 지구에 들어갈 수 없지만 지금 하마스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지만 이스라엘과 그들 모두가 선의를 보인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평화와 안전이 모두의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야 하고 안전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이스라엘 연합협정의 미래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협정은 두 주체 간의 무역과 외교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협정은 간신히 유지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표로 물러난 헝가리 정부는 그 협정의 중단과 지속 사이에서 몇 안 되는 완충 역할을 했던 정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럽연합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은 저희의 매우 좋은 파트너이고 무역에서도 과학과 기술에서도 파트너이며 교육 분야에서도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럽에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폰데어 라이엔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 이 연합협정을 공식 의제로 올렸습니다. 아직 논의 중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아닌 27개 회원국이 결정할 일이며 헝가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봅시다. 저는 이것이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어떤 수단이 필요하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도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규칙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유럽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유럽 이사회와 27개 회원국에 달려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는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두브라브카 수이차 지중해 담당 유럽연합 집행위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지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협력과 대테러, 인공지능 분야의 협약, 그리고 이스라엘과 라틴 아메리카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더 폭넓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방문했으며 화요일 저녁에 열리는 연례 국가기념식에서 횃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는 이 영예를 맡은 첫 번째 외국 정상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새로운 직항 노선 개설 발표라는 실질적인 진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밀레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중대한 도전과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시기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이란의 거대한 폭정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우리를 파괴하려 하며 미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서구 문명을 붕괴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지 새로운 전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항상 큰일이 곧 일어납니다. 모르겠어요. 아니요. 지난번에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나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저희는 우리의 확고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러와 이란 정권에 맞서 싸우는데 확고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일 뿐 아니라 우리 두 나라는 공통의 아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이스라엘인 상호협회와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비겁한 테러 공격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이 두 사건 모두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의해 조장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판단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스튜디오에는 24 뉴스특파원 바실 수단이 함께합니다. 이 두 외국 정상으로부터 꽤 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인들과 아르헨티나인들에게는 정말 큰 소식이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직항편이 생긴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관계에 무엇을 시사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ISAC 협정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즉 양해각서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과 안보, 대테러, 그리고 공동작전, 공동훈련, 정보 공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이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를 포함해서, 이란을 포함해서,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란이 1993년에 이스라엘 대사관 폭탄 테러를 주도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서 입장이 일치합니다. 인공지능도 포함되고 테러 조직 자금 지원, 그곳에서 활동하는 네트워크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암호화폐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이 다루게 될 문제의 일부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새로운 경로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미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올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 정부의 언급도 있는데 그 말은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정부는 이 노선이 엘알 항공에는 수익성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엘알 항공을 위해.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4천만 달러 아니면 실제로는 4천만에서 4,500만 셰켈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실례합니다만 이스라엘 정부가 물론 세금으로 모은 돈을 만약 이 노선이 수익성이 없을 경우 엘알 항공에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정부가 이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라를 위해 4천만에서 4,500만 셰켈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노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네타냐후와 밀레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레이에게도 국내 정치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가 친서방, 친이스라엘, 반좌파, 반사회주의 등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밀레이에게 도널드 트럼프가 그를 좋아할 만한 이유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측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화요일에 다시 한번 그 횃불을 밝힐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죠. 그는 외국 정상 중에서 처음으로 이런 영예를 받는 세계 최초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네타냐후도 그에게 이 영예를 기꺼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두 지도자에게서 나온 큰 업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실수단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번 i24 뉴스 최신판을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쉬기 전에 저희 방송 일정을 확인하셔서 i24 뉴스에서 다시 저희를 만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곧 쉬는 시간을 갖고 이스라엘 시간 오후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동급 표준시 기준으로 더 많은 뉴스 업데이트와 함께 돌아올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다시 i24 뉴스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저는 미콜 제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